요즘 집 문제로 온 세상이 떠들썩한데요. 그 이슈를 좀 심도 깊게 파헤쳐보기 위해서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민욱 CFP입니다. 네. 지금 CFP시기도 하고 네. 부동산 공인중개사로 네. 또 활동도 하고 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30대, 40대들이 네. 빌라까지 사는 등 패닉 바잉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좀 많이 나오는 것 네. 같아요. 네. 요새 그 현장에서 느끼시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우선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을 시기점으로 해서 네. 2018년 네. 9.13 대책, 그리고 2019년 12.16 대책, 그리고 올해 또 있었죠. 6.17 대책과 7.10 대책까지. 여기 또 있습니다. 네. 임대차 3법 개정과 민특법 네. 개정, 취득세도 개정이 됐고요. 지방세법도. 네. 온통 대한민국이 지금 부동산이라는 키워드에 굉장히 집중이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정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네. 왜 집값이 잡히지 않는가? 네네. 예, 왜 우리 3, 40대들이 패닉 바잉 할 수밖에 없는지 살펴보면 네. 예전 파리 대책하고 9.13 때까지는 네. 사실 정부 정책의 효과가 단기적이지만 있었습니다. 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장에 내성이 생기면서 통제 불능 상태라는 인식이 좀 팽배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내 가족이 살아야 되는 이제 거주지 사수라는 네. 위기의식에 좀 빠졌고요. 1주택자 실소유자분들은 네. 집을 팔고 나면 동일 지역 내 같은 가격에 집을 살 수가 없는 부동산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5, 60대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3, 40대 경제력이 좀 다소 낮잖아요. 네네.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네. 아파트보다 다소 저렴한 네. 빌라나 오피스텔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격 부담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주로 이제 3, 40대 분들은 실거주 목적의 거래를 많이 하러들 오시고요. 네. 또 신고가 부근에서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 걸 알고 계세요. 네네. 그만큼 조정장이 혹시 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걱정들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엑스포트로는 어떤 질문이 주로 들어오고 있나요? 이제 크게 이제 무주택자분과 네. 유주택자분들 나뉘겠죠. 다주택자분들 나뉘고요. 네.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고민이 많은 게 대출과 영끌이라고 그러죠. 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집을 사야 하는지. 고민 상담.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전월세를 거주하면서 청약 대기 수요자로 편입을 해야 하는지. 또 세 번째는 부동산 시장이 네. 조정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면 어떨까요? 네네. 라는 질문들이 가장 많았고요. 네네. 그리고 다주택자분들인데요. 네네. 이 다주택자분들은 정부 규제 홍수 속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세요. 네네.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 공무원들도 힘들어 하시고요. 저희 이제 양포세무사라는 단어가 유행했었죠. 양포세무사? 네, 양도소득세 포기 세무사입니다. 네.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많은 이런 이야기 있었고요. 네. 이제 대부분 보유해야 될지, 네. 양도해야 될지란 이런 고민이 가장 크고, 양도를 해야 된다면 언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절세 포인트에 가장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입주권, 분양권, 유형별로, 또 입지별로, 규제 시기별로 모두 달라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아는 사람이 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 나올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알기가 어렵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상담들을 여러 건 이제 종합을 해보면 네. 다주택자들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단순한 관점에서 보유냐 처분이냐 이원화시켜서 심플하게 접근하시고요. 네네. 보유 시에는 보유 비용을, 처분 시에는 입지별, 양도 차익별 정책 리스크를 점검하신다면 네.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네네. 대부분 이제 오피스텔보다는 네. 아파트 보유를 선호하세요. 선호하시고 또 단기간에 요즘 지속적으로 부동산이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나 대출에 대한 리스크는 의외로 많이 없어졌어요. 요약하면 지금 현재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절세가 고민인 것 같고, 네. 무주택자들은 내 생애에 이제 집은 하나 마련할 수 있나? 이런 네네.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6.17하고 7.10 대책을 보면 네. 다주택자들 압박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또 여기 수급 불균형, 무주택자분들한테 수급 불균형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이 되자 아파트 신규 공급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최근에 발표가 있었죠. 8월 4일 날. 네. 그리고 이제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을
추가적으로 배정을 많이 해놨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청약시장 문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사실 무주택자분들이 주택을 청약을 받거나 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었어요. 이번 시장에서. 있었나요? 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이제 주택을 취득하신 분들은 네.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고 무주택자에서 입장에서 네네. 이제는 정부 정책의 규제를 당하는 유주택자나 다주택자가 되어 있습니다. 네. 참 아이러니하죠. 네. 네. 사실 내 집 마련에는 대단히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고요. 네. 몇 번의 검색만 통해도 모든 방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첫걸음을 시작한 분과 안 한 분의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많이 벌어지는 실행력의 차이. 네, 맞습니다. 거네요. 우선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아파트 주택 시장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특별 공급이든 일반 공급이든 청약을 받는 게 가장 좋고요. 분양을 네, 받는 맞습니다. 거. 예, 물론 어렵지만 네. 어쨌든 첫 시작은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이 좀 있는 곳에서 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남에 초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도 불과 10년 전만 해도 경기도 외곽에 어느 이름 모를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조용히 매수하셨거나 거기부터 시작을 했나요? 네, 맞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 이동을 또 이게 매매를 통해서 2, 3회 정도 하시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길이 되겠습니다. 엉덩이가 무거우면 안 되겠네요. 네. 전세를 살면서 네. 분양권으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분양권 구입과 실거주 실사용 요건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네. 관련해서 유의할 점을 좀 짚어주시면. 네,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지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네. 정부에서는 이제 실수요자들에게 네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해주고자 분양가 상한 제도를 도입했어요. 네네. 분양가가 저렴해지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흔히 얘기하는 불법 전매 거래하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네. 정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서 분양권의 전매 제한 기간을 두었습니다. 네. 길게는 8에서 10년까지도 적용이 됐는데요. 이를 모르고 거래했더라도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또 과태료 대상이나 심하면 이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전매 제한 대상 분양권인지 확인을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단기 차익 기한인 실거주 목적에 전매 제한이 없는 분양권이라면 저도 물론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꼭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될 거는 입지가 좋은 곳의 분양권들은 일정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어요. 프리미엄이 높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분양 가격과 네. 분양 가격과 프리미엄 가격을 합친 가격을 주변 이제 구축의 단지 시세들과 비교를 해서 꼭 확인하시고 거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초 분양자로부터 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매물인지 네. 아니면 일명 투자자라고 그래요. 네. 최초 분양자로부터 이미 투자 목적으로 분양권을 매수한 분들이 계세요. 네. 이건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요? 투자자 매물 같은 경우는 권리관계가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간혹 좀 문제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면 안전한 거는 최초 분양자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 시대가 또 도래했다. 네네. 뭐 예전 과거에도 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도 다시 등장을 했고 네. 임대차 3법 관련해서 전월세 시장이 이제 불안해질 거다. 네. 지금 집이 없는 분들이 더 불안해지는 지금 네. 상황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근데 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네. 이 법의 도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임대차 3법은 다음 세 가지를 가리켜요. 네. 전월세 신고제, 네. 두 번째는 전월세 상한제, 네. 세 번째는 계약갱신 청구권. 시대 가지가 이제 임대차 3법이고요. 네.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21년 6월 1일 이후부터 네. 계약을 하신 분들은 네. 지자체에 이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계약 내용을. 오. 네. 임차인 분께서 확정 일자를 받으면 자동으로 신고를 한 거로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대항력 발생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월세 상한제인데요. 계약갱신을 할 때 네. 5%를 초과해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제한해 둔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제 계약을 2년을 하고 네. 2년을 더 연장해 살 수 있는 네. 네. 1+1 같은 개념이에요. 네. 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하게 되면 임대료 상한선 5%는 자동으로 적용을 같이 받습니다. 네네네. 만약에 이를 임대인이 거부하려면 집주인이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를 하면 거부가 가능해집니다. 내가 들어와 살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임대차 3법이 지금 임차인분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어요. 네. 이미 전셋집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고요. 그렇죠. 이제 매매 호가 시대가 아닌 전세 호가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레임이요. 네. 2년 전 집값이 지금 전세가보다 저렴해진 곳도 많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임대인 우위 시장이 되다 보니 네. 임대차 시장의 서비스 질이 확연히 낮아지고요. 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이사할 때 도배를 세려준다든가 전구를 갈아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어요.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 독특한 이제 임차 문화였잖아요. 제도였죠. 네네네. 근데 이게 좀 빠르게 좀 붕괴돼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 네네. 임차인들은 저금리를 이용해서 전세대금 대출을 받기를 원해요. 이게 월세보다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근데 임대인들은 정부에서 세금 압박을 해놓으니까 네. 월세를 받아도 세금을 납부해야 돼요. 네네. 거기에다가 역시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낮아서 목돈을 받아도 네. 운용할 데가 없어요.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가 나오지 않거든요. 자연스럽게 월세를 희망하는 임대인, 자연스럽게 전세를 희망하는 임차인, 이 수급 불균형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 전세가가 폭등을 하고요. 이런 거는 또 시간차를 두고 매매가를 다시 우상향시킬 수 있는 좀 부작용이 좀 위로 걱정됩니다. 올리는 거죠. 네네. 매매가를. 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3법이 만들어지긴 했으나 현재로서는 시장에서는 좀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네. 네. 그리고 꼭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서 네. 서로 이제 눈치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된 거죠. 네. 가격 부담으로 아파트를 사고 싶지만 빌라라도 사겠다고 이렇게 나서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좀 조언해주고 싶으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흔히 이제 빌라면 이제 재개발이 좀 떠오르실 건데요. 네. 재개발 예정을 앞둔 일부 이제 그 지역들의 빌라들은 어떤 현 정부에서 규제 정책의 수혜 속에 이게 투자처로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실거주 목적의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제 다세대 빌라들은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빌라 매수를 고민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자, 동일 생활권 영내에서 우리는 생활을 계속 해야 되죠. 네. 그런데 아파트에 비해서 일단 시세가 저렴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빌라를 찾게 되는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 가보니 외곽에 저렴한 신축 빌라들이 깨끗하고 좋아요.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는데 주차 공간도 협소한 이제 구도심에 오래된 빌라들을 보다가 이 외곽에 가격이 저렴한 신축 빌라를 보면 그래서 충동 구매들을 또 많이 하십니다. 이런 빌라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만족스럽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고. 그런데 부동산은 좀 시각이 달라요. 아파트에 비해서 환금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빌라가. 네. 그럼 나중에 집을 팔고 나오셔야 되는데 안 팔려서 발만 동동 구르고요. 네. 이렇게 극단적으로 거주할 집을 찾기 힘든 시장이거나 부동산 호황기를 제외하면 사실 빌라는 거래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 상승 역시 제한폭이 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동 구매는 자제하시기 바라고요. 자, 입지에 따라서는 내 인생의 동반자가 와이프뿐만 아니고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사야 되는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요. 원초적인 질문이지만 부동산은 첫 번째 입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어디에 또 어떻게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매는 입지를, 임차는 깨끗한 집,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을 그렇게 잡으면 네, 되겠네요. 일단 첫 번째 기준 잡으시고요. 자, 집의 본래 용도가 주거죠. 네네. 네, 주거인데 실소유 목적이라면은 당연히 내가 잘 아는 생활권, 편한 생활권을 우선해서 거주하시면 거주 만족도가 올라가실 거고요. 힘들겠지만 비규제 지역보다는 규제 지역이 좋습니다. 규제 지역 내 학군과 교통을 고려해서 신축 위주로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새 아파트. 네, 맞습니다. 신축이 아니어도 전통적으로 학군 그리고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분당이나 이런 곳들은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그럼 학군은 중요한데요. 이제 초등학교 학군과 중고등학교 학군이 나뉩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위험한 차도 건너를 걸 걱정이에요. 안전한 거를 우선으로 여기고. 네, 그래서 초품화라는 유형어가 나왔죠. 단지 내에 네, 초등학교가 맞습니다. 있는 네. 아파트를 선호하고. 또 중고등학교는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곳. 또 이제 비규제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죠. 네. 네, 비규제 지역으로 가시는 경우라면 네. 최소 600세대 이상의 1군 브랜드, 또 역시 신축 아파트 위주로 매수하시면 안전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같은 단지 내에서도 가격을 조금 더 주더라도 네. 저층보다는 중층 이상, 동향보다는 남향이나 남동향, 남서향 위주로 매수를 하시면 나중에 집을 매도하고 나오실 때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볼 게 굉장히 많네요. 네, 맞습니다. 자, 또 이제 아파텔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네. 아파트처럼 생긴 구조인데 사실 이거는 그냥 오피스텔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이 오피스텔들은 취득세가 일반 주택에 비해 일반 취득세율인 1에서 3%보다 좀 비싸요. 4%예요. 네. 이 점 참고하시고 역시 아파트보다는 가격 상승폭이 제한적이라는 점. 내 집 마련 이 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걸 성공하기 위해서 요거는 좀 꼭 했으면 좋겠다. 그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쨌든 무주택자분들은 네. 청약에 꾸준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매주 로또를 사실 분들은 매주 청약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관심 지역 1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편하게 핸드폰으로 알림을 받아볼 수 알림을 있습니다. 받을 수 네. 내 집을 팔고 나서 뒤돌아서면 비슷한 입지에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가실 집에 매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네. 기존 집을 매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원룸형 오피스텔과 빌라 매수는 신중하시면 좋겠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 청약 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집을 팔 때 세제상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헷갈려요.